무시무시한 일을 당한 후 이제 겨우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40대의 남자입니다. 여태껏 굴곡이 없을 줄 알았던 제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던 건 결혼 후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잘 풀린 30대 시절, 한 여자를 만나 인생에서 가장 큰 보물인 제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일 줄 알았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해서 꾸준히 모은 돈으로 해외 어학연수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 창업이라는 세계를 알게 되며 새로운 시야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무모하게 일을 진행해 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열정이 넘치던 그때가 참 행복했네요.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뼈대만 앙상했던 제 사업이 점점 살이 붙여졌고 딱 10년을 묵히고 버텨내 희망의 빛이 생기더라고요. 사업의 안정이라는 건 없지만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잡히니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저희 회사에 입사하게 된 그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싹싹하고 매사에 긍정적이었던 모습에 반해 짝사랑만 10년 내내 하다가 결국 크리스마스 날 용기 있게 데이트 신청을 해버렸죠. 그쪽도 싫지 않았는지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연애를 이어갔고 2년 후 우리는 결혼식을 올린 후 다음 해에 아내가 임신하여 본격적인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에게 오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였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해. 이제부터 오빠의 몸은 내 몸과 같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챙길 거야. 남편이 잘 먹고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주던 와이프가 있어요. 원래는 아침을 굶는 것이 습관이 되어 몇 번 거절했지만 아내는 꼭 아침은 먹어야 한다며 한 숟가락만 먹으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모습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과 겹쳐 보이면서 뭉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도마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느껴지는 그 포근함을 결혼하고 느끼면서 새삼 행복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했으면서 남편의 지원은 어디 있을까 싶습니까? 와이프가 고생하고 애쓴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일을 최대한 줄이고 육아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같이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제 딸은 무럭무럭 자라 퇴근하는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와 안길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할 말은 많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있을 때마저도 흐뭇하고 벅차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딸바보가 되는 개구나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니까요. 세상에서 제가 가장 소중인 와이프와 딸을 최대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뿐이었어요. 분명히 그때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부르릉 하나 없던 상황이 이상하게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주변 지인들의 말 때문이었어요. 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제가요? 어디 아픈 건 없는데 왜 새신랑 말투에 봐도 살이 빠져서 어떡해? 와이프가 밥 챙겨주는데 꼬박꼬박 챙겨주는데 엄청 건강하게 먹고 있어요. 아유, 그래. 아미 때보다 어째 더 안색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저는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다들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당황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해도 사람들이 놀랄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아니, 그대로예요 라는 대답만 하더라고 했다. 그때부터 제 건강에 대해 주의를 기울였고 자세히 살펴보니 살뿐만 아니라 몸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파지기 시작했고 설사, 복통, 심지어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있었다. 원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체중부터 빠진다고 하지 않나요? 순식간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도 큰 병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저에게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도록 조언해 주셨다. 무슨 이상한 음식을 먹었냐고 물어보더니 염증 수치가 매우 높다고 하더라.
그게 복통이 생겼다는데 이건 식습관의 문제일 가능성이 있을 거야. 해외여행 다녀오거나 평소에 먹지 않는 음식을 먹은 적 있어? 이상하더군. 나는 아침에 아내가 해준 밥을 꼬박꼬박 먹고 나갔고 저녁에 일찍 퇴근해서 아내가 해준 저녁밥을 빠짐없이 먹었거든.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긴 줄 알았어. 때로는 이유 없이 신경성으로 복통이 생기기도 하니까. 어쨌든 이후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2주 동안 해외 출장을 가야 할 상황이 생겼어.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길게 떨어져 있던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출장 기간 내내 저를 괴롭혔던 복통이 씻은 듯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해외에서 물갈이 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국적인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날만도 한데 그런 것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와이프가 차려준 밥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몸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가 차린 밥을 먹으면 어김없이 복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와이프를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자꾸 생각이 나죠. 아무래도 냉장고에 있는 상한 음식을 써서 배탈이 나나 보다 싶어서 한 번은 결국 나를 잡고 냉장고를 한 번 싹 함께 같이 삽니다. 정리한 적이 있고 싱크대 서랍장도 한꺼번에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싱크대 구석에 있는 검은 봉다리를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멀리서 달려와서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뭐 하는 거야, 아이야. 여보, 그게 아니고 정리 좀 하려고. 아, 집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언제 청소해 달라고 했어? 그냥 주말 좀 쉬어. 나가 할 거니까. 얼른 소파에 앉아. 아니, 그 한꺼번에 마무리지게 이미 냉장고를 다 청소했어. 싱크대 사업장만 정리하면 돼. 이런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알아? 여긴 내 구역이야. 나름대로 질서와 규칙이 있는 곳인데 오빠가 다 망가뜨리면 어떻게 너를 도와주고 있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해요. 다음부터는 필요 없다고 생각 좀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멈춰서 생각을 해보니 와이프가 부엌에 들어가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걸 느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손을 어떤 곳에 대기만 해도 도끼 눈을 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보통은 온화하고 착한 성품의 순수한 아내였지만 어느 날은 히스테릭하게 저를 공격해와서 난감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혹시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진 않나? 내가 몸이 아픈 이유랑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결국 밤을 몰아 생각에 잠겨 와이프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캠을 설치했어요. 와이프는 그때까지만 해도 시큰둥하더라고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건데 왜 집에 CCTV를 설치하는 거냐고. 아, 자기도 이제 자유롭게 친구들도 만나고 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싶다며.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데 미리 설치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몰라.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건데? 내가 집에 있으면 오빠가 다 감시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실시간 연동은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사람을 고용했을 때 무슨 사고가 터지면 어떡해? 그때 증거를 쓸 수 있는 날이 올까 싶어서 혹시나 몰라서 설치해 두는 거래요. 소리가 모두 녹음되거든요. 하지만 소리는 녹음되지 않고 화면만 녹화되는 시스템도 있어요. 만일 자신이 집에 있을 때 감시당하는 느낌이 싫다면 수건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생활해도 돼요. 그럼 뭐, 할만할 것 같아요. 제 와이프는 다른 의심 없이 수능을 봤어요. 실은 그녀는 저가 구할 수 있는 한도에서 가장 최신식이었어요. 실시간으로 화면을 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소리까지 또렷하게 녹음하는 거였어요. 와이프를 속인다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긴 했지만
저도 제 몸 상태가 왜 이러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이유만 알면 자진해서 CCTV 다시 조사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일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와이프가 홀로 있을 때 수건으로 카메라를 가려놓은 뒤 자기 홀로 있는 동안 개인 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카메라를 다른 장소로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건을 추적하는 단서 하나도 잡을 수 없을 것 같았기에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이외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궁금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숨길 수 있는 곳에 카메라를 비밀리에 설치했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카메라에는 남편과 아내가 자주 등장하고 장모님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을 보러 많이 오셨거든요. 언제나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기특한 사위 술도 없는 사위 하시면서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님을 어머님처럼 잘 셨죠. 그런데 화해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얼굴이 되어 와이프와 얘기를 나누시라고 김서방은 좀 어때 똑같이 뭐 이상하네 묘하게 핀트가 어긋나는 것 같은 둘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대체 뭘까? 뭐를 숨기고 있길래 둘의 대화가 마치 퍼즐이 엉켜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카메라에라도 관측되면 좋을 텐데요. 다시 한번 잡힌 두 사람이 보였다.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장모님께 했답니다. 엄마, 이건 확실한 거 맞아 알지? 맞다고 하던데 얼마나 더 해야 하는데? 3개월이면 골로 간다고 했는데 즐기네. 아마도 사람마다 다른 거겠지. 약초 지인이 독초라고 알려준 거니까 확실해. 아니 근데 아직도 멀쩡한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병원에 다녀온 이후로 의심 좀 하는 것 같아. 갑자기 안 하는 부엌 청소를 하겠다고 나서더라고도 독초였던 비닐봉투를 열어보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시겁한 아이. 그러게, 제대로 숨겨놨어야 했던 건데. 그래도 어쩌겠어? 매일. 조금씩 분홍 주듯 너무 온당하잖아. 아, 조금씩 과감해지는 것에. 어떻게 그 독한 거 알아봐야 해, 달라고 하면 안 돼. 그 커다란 양치기 파랗게 변할 거야. 바라지 않아도 그거 찾아 살 흔드는 죽겠다 싶었는데 나도 이 잘하는 지들지 모르겠어. 결국 이미 아이는 나와버리고 물 엎질러졌어요. 그래 맞아요. 방금 진달래 관 싶었어. 그 약초꾼 정리할 줄 아는 능력 없고 뭔 짓을 해. 뭐 좋은 얼굴만 물길로 번지르면 어쩌라고요. 사람은 우직함이 있어야 한다.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시어머니만큼 훌륭한 남자를 본 적이 없다. 그러니 말고 계획을 바꾸어 김서방과 결혼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야. 양쪽을 생각해야지.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응, 안 돼, 이미 늦었어. 그리고 이건 범죄가 아니야. 나는 이풀이 독셀프를 거뜬히 알고 있었어. 나는 남편을 위해 매일 아침밥을 차려준 죄를 지은 적밖에 없고 남편이 왜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몰라 순수한 아이일 뿐이야. 그냥 엄마는 입만 다물고 있으면 돼.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김서방이 잘못했으면 너 진짜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 그래, 나중에 우리 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분명 내가 가진 것을 다 탈탈 털어서 맨몸으로 내쫓을 거야. 사람은 엄마도 잘 알잖아. 결혼에는 사람의 목숨도 걸렸던 것, 그 사람의 자산 가치만 자그마치 100억을 넘어가니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돈은 어디로 상속되고 부모도 없는 남자가 누구에게 상속될까? 나는 이대로 쫓겨나기 너무 억울해. 엄마도 나를 행복하게 키우길 바라지. 나는 우리 딸을 친구와 함께 키우고 싶어. 그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 그래서 엄마도 나 좀 도와주길 바란다. 나는 엄마의 딸이니까. 한 번만 내 편이 되어준다면 평생을 호강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만질 수 없는 돈을 만져보게 해주겠다고.
지겹게 아쉬운 가난에 지칠 일은 없어. 적어도 내 딸만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그래서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해버린 거야? 맞은 문법인지 모르겠어. 나는 단지 그 사람에게 내 소중함을 전하고 싶을 뿐이야. 그려놓으면 내가 정성껏 돌봐줄 거야. 세상을 떠나면 누구보다도 많이 울어주겠어. 그 사람은 나에게서 사랑받게 받은 기억을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런 미안함을 느끼지 않아. 결혼 생활 내내 나는 희생만 했어.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미안하다면 나에게 원망할 이유는 없어. 나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이해해 줄 거야. 또, 엄마야, 그 사람을 위해 풀을 뜯어 음식에 섞은 거라고 하기에 뭐가 있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내용입니다. 내가 정성껏 요리하는 것이 죄인가요? 훌륭한 아내로서 살았다고 죄인인가요? 말을 듣고 있어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항상 챙겨주고 위로해주던 천사 같은 아내의 입에서 나왔던 충격적이고 잔인한 말들이 저를 몹시 당황케 했고 온몸이 식은 땀이 솟아나며 오한에 휩싸였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려 본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아내가 불륜을 한다거나 상한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요리한다던가 제 뒷담화를 한다는 등의 악랄한 상황을 상상했죠. 그런데 저의 상상은 한계를 넘어선 것일 뿐더러 제 마음의 유일무이한 자가 된 딸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혈통을 공유하며 아내는 제 재산을 탐이 미루었지만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곳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만난 남자와 결혼한 상황에서도 그와 계속 만나 임신했으니 제가 안중에 없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거기서 잘못된 것이 끝났다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텐데 와이프는 끝도 모르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가진 것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 척하고 맑은 척을 하더니 결국은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미수범죄의 혼인 사기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몰래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저는 꼼짝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한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날지언정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상상만 해도 속이 끌려서 올랐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와이프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갑자기 출장이 잡혀 며칠 집에 못 들어갔다고 한 뒤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내내 밤을 새면하며 생각했어요. 여태껏 사업을 하면서 이토록 힘들었던 적은 없었는데 와이프 하나를 잘못 만난 탓에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어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왜 아무도보다 행복할 자격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 건지?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주먹을 꽉 쥐고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반격의 작전이 시작된 것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바로 나를 반겨주는 와이프를 무심히 마주해야 하는 것이 가장 괴롭기도 했어요. 오빠, 밥 안 먹었지? 좀 기다려줘. 나가 맛있게 밥 차려줄게. 아니야, 밥 먹고 왔어. 어디서 뭐 먹었지? 학원 틀에 직원이랑 국밥 먹고 왔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좀 먹지. 나 오빠한테 밥 안 차려주지. 너무 오래됐다 말이야. 사람이 제대로 차려준다고 할 때는 모이기는 척 받아줘서는 안 돼. 배가 안 고파도 어떡하니. 알겠어. 그럼 내일 아침은 반드시 차려줄게. 말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다음부터는 아침 안 차려줘도 돼. 왜? 항상 먹으면서 가잖아. 내일부터는 아침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샌드위치나 김밥을 먹으면서 하기로 했어. 그래도 든든하게 국이랑 반찬을 먹고 가야지. 일도 잘할 테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차려준 걸 먹고 가. 이해했다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니까. 일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왜 짜증을 내고 있니? 오늘은 날 기운이 없어 보이네. 몸의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아빠가 바빠서 그래? 오늘은 좀 쉴게. 간식이나 좀 해줄까? 쿠키나 빵 같은 거 어때? 입맛이 없어? 요즘 몸 상태도 좀 아픈가 봐. 으슬으슬해서 무리한 일을 하다 보니 몸 반응이 오나 봐. 어머, 아빠 아파서 어떡해? 우선은 좀 쉬어. 배고프면 내가 뭘 해줄게. 말만 하며 와이프가 나에게 매우 역겨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계속 먹이려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나는 집에서 해주는 일이 더 이상 없었어요. 대신 녹화된 영상 파일을 담은 USB를 가슴속에 숨겨두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와이프에게 이것으로 한 방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와이프가 만나기 전에 예전에 제 딸과 친했던 그놈에 대해 조사했어요. 그것이 전공사 어기 전력만 있더라고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와이프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근방에 괜찮은 인재가 어디 없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고용하는 게 어려워서 회사 규모는 더 커지고 있지만 혼자서는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당신도 알다시피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만 어울리지 왜냐하면 돈 관리에는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자격증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전공적으로 돈과 회계를 다루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에게는 월급을 아낄 틈 없이 주고 일을 잘하면 거래처를 소개하고 지원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 분야는 원래 인맥이라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하여 동업하는 수준으로 일을 가르치고 위임하는 것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어디든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 믿을 만한 사람을 고용하고 싶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내게 유능한 인재가 있다고 하는데 직접 알진 않지만 지인을 통해 약간 알게 되었어요. 일을 잘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 같아요. 한번 만나볼까 해서 달라고 하면 고맙겠어요. 처우 조건을 제대로 알려주고 면접 보러 올 것을 말해줘야겠어요. 아내는 순진해서 제 제안에 덥석 동의해도 너무 많은 돈을 주고 회계 부분을 완전히 맡기로 했어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저는 면접을 마련해서 진행하려고요. 상간남을 처음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처음 보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당신의 딸과는 묘하게 눈매와 코가 닮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친구들은 제 딸이 쟤와 닮았다고 억지로 칭찬하며 말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둘은 진짜 분녀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뻔뻔하게 쟤와 일하자고 제 발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일단은 그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분위기 좋게 면접을 마치고 함께 일해보고 대화를 하며 비즈니스 미팅도 인척하면서 그에 대해 조사했어요. 술을 마시면서 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갔어요. 사석에서는 형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아, 저 형님 진짜 존경하거나 지내고 싶습니다 하며 온갖 헛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사람이 순진한 건지 아닌지 몇 번 술을 사주며 얘기를 나누니 금방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형동생 사이가 되어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막역한 사이가 된 후 저는 그놈을 몇 번 집에 데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그놈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오빠, 이 사람은 왜 둘이서 밖에서 한잔하다가 잠깐 오라고 했어? 괜찮지? 괜찮긴 한데 차려줄 게 얼마 없는데. 아, 됐어. 그 못 차려줄 건 없고 술만 좀 사왔으니까. 자기도 괜찮으면 같이 한잔해. 자기도 아는 사람이잖아. 자기 덕분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이런 자리도 한번 가져야지. 근데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라고 한 건가? 내 친구의 친구의 지인이었던 것 같아. 그때는 사촌 동생의 지인이라고 표현하던가. 아무튼 가깝지 않은 사이였고 건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 그때 우리 딸이 그 사람에게 다가갔더니
그 사람의 자세가 확 바뀌더라고 하더라. 워낙 낯을 가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둘이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겠지. 저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반응을 살피려고 조심스럽게 관찰해봤어. 우리 애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안기지? 형님아, 제가 원래 좀 친근하게 생겼죠. 아이들이 워낙 좋아합니다. 아이 그러고 보니 동생이랑 좀 닮은 것 같네요. 뭐라고요? 아, 우리 딸 말이에요. 아, 여태 나를 닮은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동생이랑 눈매가 비슷하게 생겼네요. 형님,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세요? 아, 저는 눈이 더 찢어지고 형님이 다니면 눈이 동그랗거든요. 아무튼 우리 딸이 동생을 좋아해서 참 다행이네요. 앞으로 자주 놀러와요. 우리 딸이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온 김에 하루 자고 가 손님방 치워놨으니까. 아, 그래도 자고 가는 건 좀.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여기서 자고 내일 리프가 끓여준 콩나물국 먹고 같이 출근하자. 저는 일부러 둘이 붙여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레나와 나사에 나눈 대화들은 모두 CCTV에 찍힐 정도로 발전했어요. 둘 다 제 손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제 아내와 딸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마음이 정말 처참해졌어요. 말을 못하는 딸이 어떻게 아버지에 대해 생각할지, 성장할 때 이 순간을 기억해줄지 슬프고 실망스러웠어. 알겠어, 형님. 무슨 일이신지요? 아니 그거래 저 하나가 폐업을 했다는데 정확히는 왜 그 사장이 폐업했는지 아셨어요? 돈을 끝없이 벌어서 해외로 이민을 가고 그곳에서 돈을 퍼부어 산다고 해서 폐업을 한 거래요. 버렸어. 아,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 아이템을 우리 회사랑 합병해서 규모를 늘리려고 생각했어. 근데 그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 내가 둘 다 운영하면 버거워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서 사장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앉히려고 생각 중이야. 하지만 도무지 생각해봐도 동생밖에 떠오르지 않아. 사장은 100% 그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 사업이라는 거야. 거기에 앉힐 사장은 그대로 두고 성공을 향해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겠어. 근데 내가 보기에 동생은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소박한 스타일이라. 그런 제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레 꺼내보는 거야. 아이, 싫으면 안 해도 돼. 하지만 내가 아끼는 동생이니까 제일 먼저 말 꺼내보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아무래도 동생은 이런 일 하기엔 좀 거부감이 들여나. 아이, 아닙니다. 저 사실 사업하는 게 오랜 꿈이었거든요. 한번 살아보는 인생이니까 사업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말이야. 초기엔 투자금이 좀 들어. 그건 알고 있지. 폐업한 회사라 이리저리 고칠 때가 많거든. 내가 대신 투자해주고 싶지만. 알다시피 지금 당장 묶여있는 돈은 많아서 하지만 그 투자금은 한 달 만에 회수 가능하니까 나만 믿어. 그리고 만약 회수하지 못하면 내가 대신 줄 테니까 나는 아끼는 동생이라서 절대 손해보는 일은 시키지 않을 거라 안심하라고. 아 형님은 제가 완전히 신뢰하는 분이세요. 제 생명의 은인이실 테니까. 운 무능력한 놈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건 우리 형님이시는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정말 발에 피가 나도록 열심히 뛰겠다. 주신 기회에 감사하게 받아서 최고의 회사로 만들 것이다. 그래, 동생도 이제 사업을 해야지. 언제까지 내 밑에서만 일할 거야?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사장 노릇을 할 테니까. 타면서 대접받으면서 살아야지. 동생은 그럴 자격이 충분해. 돈 앞에서 눈이 돌아간 그 놈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제게 꾸벅 인사를 하며 감사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고요.
물론 그 회사의 존재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쉽게 이혼해주기에는 억울하니 그 놈의 돈이라도 좀 뜯어내자 싶은 마음에 장난질을 좀 쳤던 것이죠. 그 놈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서 제게 갖다 바치더라도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꼴랑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놈에게 전부였을 겁니다. 제 인생을 한순간에 아살한 놈에게 무언가를 뺏게 되니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더라고요. 오랫동안 변호사와 상의해 이혼을 통보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와이프는 그런 내 속마음을 모르고도 도시락을 싸주며 밝게 웃었어요. 오빠, 요즘 좀 서운해. 나의 아침밥도 먹지 않고 저녁도 밖에서 먹고 있거든. 내가 해준 음식이 맛 없어서가 아니라 바빠서 그렇지. 도시락이라도 사줄 수 있는 것에 감사해. 이것 먹고 힘내서 일해야 해. 알겠지? 매번 고마워. 오늘은 같이 일하는 동생과 먹으면 좋겠다. 동생이 있잖아. 우리 집에 몇 번 왔었던 동생이야. 내일 도와주고 있던 동생 말야. 그가 지인을 통해 소개해준 도시락을 왜 그 사람이랑 먹는 거지? 오빠 혼자 먹으라고 사준 건데 반드시 혼자 먹어야만 하는 거야? 약속해. 나눠 먹으면 좋잖아. 아, 싫어. 난 오빠 혼자 먹는 게 좋다고 말이야. 가끔 보면 자기가 먹을 거에 유독 과민 반응을 보이더라. 이거 나눠 먹는 게 그렇게 정색할 일인가? 아니고 내가 정성껏 싸준 도시락인데 남이랑 쉐어하는 게 질색이라. 그렇지. 난 오빠만 챙기고 싶다는 말이야. 근데 좀 이상해. 분명 자기가 해준 밥도 못 먹고 바깥에서 대충 때우는데 이상하게 더 건강해진 것 같다는 말이지. 왜 그럴까? 뭐야, 이거 은근 서운한데 난 여태껏 한 단지 비율을 잘 맞춰서 오빠를 위한 맞춤 식단을 해주고 있는데 인스턴트 먹고 더 건강해졌다는 소리를 내 앞에서 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혹시 음식에 뭔가 이상한 거 넣는 건 아니라는 소리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 그런 짓을 왜 해야 해? 에이, 장난이야. 농담으로 한 말인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남들이 보면 진짜로 남편 음식에 독이라도 탄 줄 알겠다. 장난이 너무 심한 것 같아. 좀 불편하다. 알았어. 그래. 우리 딸 데리고 병원 가자. 일찍 퇴근할 테니까 시간 비워둬. 요즘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도 해주고 연계된 질병 같은 것도 미리 확인할 수 있대. 우리 딸 어디가 취약한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잖아. 아무래도 날 닮았으면 우리 집안의 폐질환이 유전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유전자 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럼 왜 지금 해야 하냐고 말하네요. 나는 오늘 바빠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엄마와 약속이 있어서 딸만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같이 하거나 따로 가서 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하자고요. 응, 물론 그런 검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간단히 살펴본 것뿐인데요. 아내는 이에 놀라며 일절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화가 나서 결국 그 자리에서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말이야, 유전자 검사를 안 받을 거면 그럼 이혼하자고 그게 뭐라는 거지? 몰라서 물어본다. 이혼하자고 한 적이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야. 애초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내 아이인 것처럼 속이고 도저히 못 믿게 만들어 놓고 언젠가 이혼할 거란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지. 당황스러워. 나는 지금 오빠가 뭘 하는 건지 전혀 이해 못하겠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딸이 어떻게 오빠 딸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유전자 검사 한 번 못하게 한다고 이제야 이혼한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면 너를 못 믿겠다고 이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애 낳아준다면 뭐해?
의심부터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할까? 우리가 서로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함께 있기 힘들어. 나는 분명 오빠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 고작 그런 말을 들으니 황당하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오늘날 오빠의 몰래 불륜을 저지른다는 소문을 듣고는 너무 당황스럽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제의가 기분 나쁘고 불쾌할 수밖에 없겠지요. 내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날 일이었는데 너무 일찍 알게 되어서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결혼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만약 그와 동시에 만났어도 결코 그런 사실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결혼 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다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해놓고 내 새끼라고 속이는 것은 말도 안 되지. 그건 선을 넘은 일이야.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으면 양심껏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해. 그래야 해.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어. 불륜을 저질렀고 아이까지 낳았다면 거기서 멈춰야 했어. 근본적인 문제로선 숨쉬기마저 위협한 행위는 용서될 수 없어. 너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범했어. 누가 말해준 것 같다. 내가 그런 행위를 범했다고. 난 억울해.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게 어디서, 왜, 누가 어디서 들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내 말을 왜 안 믿고 다른 사람 말을 믿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 사실 이미 유전자 검사까지 맞춰 둔 상황이에요.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 중이에요. 제가 몰래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그래서 애초에 왜 그런 검사를 했는지 의문이에요. 제게 신뢰를 바라지 못하신 거잖아요. 오빠, 제가 여태껏 잘못한 게 없었어요. 항상 오빠만을 바라보며 착한 딸로 자랐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해요? 검사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물으셨어요. 물었던 말에만 대답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오빠를 만나기 전에 한 남자와 사랑했어요. 그건 과거의 일뿐이에요. 그리고 오빠와 결혼한 후에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난 한 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련도 없어. 단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임신했을 때는 당연히 오빠의 아이일 줄 알았어. 낳고 키울 때까지 우리 아이가 오빠의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생김새가 묘하게 그 사람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한번 궁금해서 검사해봤더니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것뿐이야. 아,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꼭 핏줄이 끼어야만 우리 딸인 것 같아. 어차피 오빠와 혈액형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해. 남들이 고민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비록 실수를 한 적이 있지만 이에 대해 계속 반성하고 죄를 받듯이 살게 하지만 우리는 엄마와 아빠니까. 책임감 있게 아이를 성장시켜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 형님, 지금 딸이랑 떨어져 살 수 있어 분신 같은 존재고 목숨도 아깝지 않다며 시라도 떨어지면 보고 싶어 죽을 것 같다며 그런 애를 한순간에 내칠 수 있겠어? 그건 내 핏줄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기고 너 나한테 애정 없잖아. 사랑 없이 결혼했잖아. 그래서 차마 이혼하자는 말도 못하고 내 재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돈도 얻고 사랑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지. 가살아지는 거. 그래서 너는 지금까지 아주 열심히 나를 괴롭혔어. 티 안 나게 조금씩 내 건강을 안 좋게 만들고 있었지. 3개월이면 골로 간다고 했는데 멀쩡하니까 즐기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거 알아. 내가 준 도시락 손에도 안 들어가.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놀랐지만 몸이 점점 회복되는 걸 보면 쓰고 그만해도 돼. 장모님한테 약초꾼 그만 섭외하라고 전해줄래?
증거도 없이 이단 헛소리 할 것 같아. 좋은 말로 할 때 인정해 달라고 했더니 와이프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린 걸 보고 손이 벌벌 떨리더라.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소리까지 들렸어. 와이프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오빠.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협박을 당했어. 글쎄, 예전에 만났던 그 남자가 내 딸이 자기 친자식인 걸 알고 찾아왔어. 당장 애를 빼앗아 가겠다고 하잖아. 그래서 싫다고 거절했는데 나한테 협조를 요구하며 위협했어. 나도 엄마잖아. 내 딸을 지켜주고 싶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듣는 것뿐이었어. 내가 미쳤다고 오빠한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오빠야. 내 말 좀 믿어주면 안 될까? 나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이랑 함께 할 거야. 인연을 끊을 거예요. 친인척, 부인, 그 어떤 것도 다 끊고 새로 시작할 거예요. 나는 우리 딸을 오빠와 함께 키우고 싶어요. 내 딸이 그런 사람의 자식이라고 믿기 싫어서 부정했어요. 숨긴 게 정말 죄송해요. 실망시켜서 정말 미안해요. 할 말이 없는데 나는 오빠밖에 없어. 난 너밖에 없다는 말에 책임지겠어. 당연해. 난 항상 오빠밖에 없었어. 과연 내가 이 말에 대해 나올까? 저는 몰래 녹화한 CCTV 화면을 와이프 앞에서 재생했습니다. 상간남과 와이프가 서로부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보았어요. 나를 찐따라고 하며 조롱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애정 행각을 하던 모습까지 그대로 재생되었습니다. 와이프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눈을 크게 뜨고 덤비라고? 뭐야, 설마 몰래 CCTV를 달았어? 왜 이러죠? 왜 이런 사생활 침해를 하는 거야? 라며 말했습니다. 침해가 맞다는 건 알아요. 알아요. 매우 잘 알아요. 하지만 너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CCTV 자료가 이것뿐일까요? 나는 너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통보하는 거야. 남이 되면 소송이나 고소가 쉽더라고요. 우리 이제 남남으로 법정에서 만나자. 어떻게 몰래 녹화하고 도청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그러는 걸 싫어했잖아요. 왜 자꾸 의심을 할까? 그런 이유로 나를 신고하겠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잘못 없어. 나는 그냥 오빠의 건강을 위해 몸에 좋은 약초를 구해서 넣은 것뿐이야.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 그렇게 변명할 계획조차 없었어. CCTV에 전부 담겨 있어. 너만큼 완벽한 것 같지?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이야. 넌 애초에 내 손바닥 안에 있었어. 너와 그놈, 그리고 내 엄마까지. 모두 공범이야. 부디 제대로 된 죄를 받기를 바란다. 위기에 몰린 와이프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상남에게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 그리고 저를 가게로 왔어요. 막았습니다. 오빠 좀만 기다려 줘. 되면 하자. 우리 대화로 잘 풀 수 있잖아. 응, 우리 서로 오늘 허심탄회하게 할 말 다 하고 일단 마음을 좀 진정시키자. 나 붙잡지 마. 그런다고 너들이 저지는 죄가 없어질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나 오빠한테 할 말이 있다니까. 억지로 나를 붙잡아 놓고 그 오면 나를 결박하고 협박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아, 내가 오빠를 왜 협박해? 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은 거야. 여태껏 나 만나주고 사랑해주고 결혼까지 해준 사람인데. 난 고마운 마음이 너무 커.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롭게 출발해 보는 건 어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 이혼 후에는 서로 갈 길이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둘 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말 잘 듣고 오빠가 하라는 대로 살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줄래요? 와이프는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납작 엎드려서 사죄해줬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정확히 누르고 상간남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형님, 다 알고 계셨습니까? 왜요?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럼 저한테 일부러 다가왔던 건가요? 대체 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이것만 말해주세요. 저한테 사장 자리를 제공해 주셔야 했던 이유가 뭔가요?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저한테 받아간 투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너 같은 양아치를 화장 자리에 앉히겠어? 그걸 믿냐? 다 거짓말이었다고. 내 돈은 내 돈, 내놔.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바로 신고 때려 넣을 거야. 내가 여태껏 일 도와준다고 야금야금 횡령한 금액은 어떻게? 그걸로 신고하면 내가 더 유리할 텐데. 넌 입 다물고 처벌이나 받아. 이 자식이 진짜 보자 하는 걸까? 이씨 그놈과 와이프가 이제는 두 판 네 판이 생각했는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손길에서 겨우 빠져나간 후 발버둥을 쳤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무작정 달렸습니다. 안주머니에 CCTV 파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전속력으로 경찰서로 질주했고 횡설수설했지만 어쨌든 증거를 제출하며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고발과 동시에 와이프, 상간남, 그리고 장모님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때부터 저를 회유하며 설득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의 연락을 일제히 차단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어요. 그 과정에서 둘의 사랑이 종이장처럼 가볍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놈은 저에게 와서 오열하며 빌면서 아 형님, 그 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려진 지 오래된 딸이라는 것 저에게 그런 자식 없어요. 아니요, 이제 믿을 사람이 형님뿐이에요. 평생 제가 형님의 노예처럼 살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꽃뱀에게 당한 피해자에 불과해요. 그 여자가 얼마나 선물인지 모를 거예요.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형님에 대한 정보까지 다 파악하고 들어갔는데요. 운명이라든지 뭐 그런 건 다 거짓이에요. 모든 게 계획이고 작전이었어요. 원하신다면 그 여자에 대한 과거도 다 공개하겠습니다. 고소하는데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제가 자료를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아, 원래 남성들끼리 을이라는 것이 아닌가요? 아, 저는 형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평생의 은인으로 존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진심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제게 시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사랑도 고소와 소송 앞에서는 힘없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는 무사히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다행인 일이었죠. 전혀 합의도 없었고 선처도 없었어요. 후회를 품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내 마음속 상처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한동안은 그때 들었던 섬찟한 목소리가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더라고요. 행복을 위한 선택을 했으니 행복할 일만 남았다는 한 지인의 말에 용기를 얻었고 한 걸음씩 일상을 회복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가 있더라고요. 주변에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저는 한없이 몰락했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한때는 혼자여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많은 일들을 이뤄 나가겠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저 혼자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게 일단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계속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두가 좋은 하루를 보내시고 건강하세요.